엔화 같은 경우 거의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엔화 발행이 커요. 지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잘못하면은 부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세계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엔저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엔화가 엔고로 돌아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저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대인 세계관 책의 저자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글로벌 금융 쪽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엔화의 폭락,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일본 금융당국, 일본은행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뭔가 큰 변동성이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현재 일본 엔화 상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엔저가 저렇게 심각하게 160엔을 뚫고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한 38년 만에 엔화 환율의 최고치거든요. 네. 물론 어저께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162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3포인트 빠져서 지금 한 158원 되긴 하지만 일본은 생각보다는 상황이 좀 심각한 형편입니다. 우선은 대부분의 경우 이거를 미국과의 금리 차로 설명을 하는데 미국과의 금리 차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금리 차만으로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이제 다른 본질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한번 짚어보죠. 네. 지금 엔화 환율이 치솟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맞습니다. 우선 기준금리 차이도 일본은 0%고 미국은 지금 5.5%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서 5.5% 차이가 나고 시중금리 또한 차이가 큽니다. 한 3%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YCC 정책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 선에서 이걸 억누러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한 4.5% 정도 되는 거하고 차이가 한 3.5% 정도 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은 지금도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계속 남발되고 있는 거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정부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즉 빚으로 꾸려가는 나라 살림 자체에 큰 변화가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일본 정부의 부채를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엔화 같은 경우 그 조그만 나라의 발행액이 거의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엔화 발행이 커요. 지금 연준의 달러 보론통화 발행액이 7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엔화 발행액이 한 5조 정도 되고, 그보다 더 큰 게 엔화 표시 자산, 곧 일본의 국채 발행액이 10조가 넘습니다. GDP의 한 266%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엔화와 엔화 표시 자산이 이렇게 많이 남발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엔화의 가치가 희석이 돼가지고 지금 치솟는 과정인데, 이거를 금리차 정도 좁혀가지고 이거를 수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봐보죠. 우선 엔화의 환율 추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1985년 플라자 협정으로 엔고가 지속됐는데, 당시 1달러 대 251엔이었던 게 나중에는 80엔, 심할 경우에는 75엔까지 엔고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배 가까이 엔화가 강세를 떴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그 후유증으로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38년 만에 160엔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한 40여 년의 그래프를 보면 이게 엔고로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엔저로 회귀하는 어떤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 차도 지금 한 3.2% 정도 되고, 이런 모든 게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의 결과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서구의 기존의 긴축 정책하고 완전히 반대의 길을 지금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여태까지 이제 누적된 문제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본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소유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일본 국채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은행이 그거를 사들이는데 이미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일본 은행이 보유하는 일본 국채의 비중이 53%를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10년물 국채, YCC 정책을 쓰고 있는 거는 109%를 넘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100%가 단데 어떻게 109%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건 바로 9%는 헤지펀드의 공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은행이 10년물 국채를 사가지고 그거를 또 대여해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여된 것들을 받아서 헤지펀드가 다시 시장에 그 매도한 결과로서 집계치는 10년물은 109%를 일본은행이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즉 그만큼 이 10년물 국채 분야 같은 데서는 헤지펀드의 그 공매도 공격이 지금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엔저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세계 투자은행들이 볼 적에는 앞으로 엔화가 엔고로 돌아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저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돼. 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답은 뻔히 아는데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왜 힘든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일본의 그 정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자 지급 및 원리금 상환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일본 예산을 들여다보면 올해 예산의 24.1%가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이거를 세수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세수의 3분의 1이 이자 지급에 쓰이고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0%고 10년물 시중금리가 1%인데도 이렇게 많은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른다거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고스란히 이거는 이자 지급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쉽게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네. 물론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게 0.1%씩 아주 조금씩 신용을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큼 금리를 올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헤지펀드나 세계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엔저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그 일본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세수가 한 69조 엔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세출이 112조 엔이야. 그럼 모자라는 금액이 42조 엔인데 42조 엔을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국채 발행액, 즉 정부 부채는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이렇게 늘어나. 그렇다고 세금을 좀 올려서 이거를 세수를 더 거두려고 하면은 국민들의 반발이 지금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증세도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예산 구조를 가지고서는 멀리 갈 수는 없고 이게 지속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이걸 건전 재정으로 회귀를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정부 부채를 좀 줄이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쓰는 돈은 줄여야 되는데 자민당의 그동안 보수적인 정권의 힘으로서는 이거를 개혁할 만한 의지도 없고 개혁하다가 잘못하면은 정권의 타격이 되니까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YCC 이 수익률 공소 통제 정책도 이게 사실은 계속될 수는 없는 정책이에요. 그냥 언제까지 무한정
이렇게 매입을 하고 헤지펀드가 계속 공매도 하는 거 계속 사줘야 되고 뭐 이런데 결국은 이것도 완화 내지 폐지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잘못 수순을 밟다가는 본물이 터지면은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일본이 바라는 건 빨리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저걸 해서 일본과의 금리 차를 확 줄여줬으면 하는 게 사실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올해라도 미국이 한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해서 일본 금리하고의 격차가 좀 줄어들면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지금 견디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아마 9월 달에 한번 올리고 혹은 11월 달에 한번 더 올릴지는 모르는데 일본이 기대한 것만큼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특히 트럼프가 들었으면은 지금은 고금리 기조를 전망하거든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품에 뭐 60% 관세 매기겠다. 뭐 그러면 그것도 물가 상승 요인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건전재정으로 갈 리도 없고 지금 같은 팽창 재정 정책으로 가면은 그 국채 공급이 과잉돼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할 테니까 일단 트럼프에 대해서는 지금의 전망은 트럼프가 들어서면 미국의 시중 금리는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일본한테는 악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자기들이 먼저 금리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를 치고 올라가기에는 그 예산 사정이 허락질 않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환율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어제 162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그 파월 발언 때문에 지금 158엔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길게 보면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160엔을 뚫었을 적에 그때 BOJ가 시장에 개입해서 622억 달러를 썼거든요. 네. 이거 쓰고 나서 미국 그 제닛 앨런한테 소리 좀 들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입할 적에는 미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달라. 그리고 가능한 시장 개입을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치솟으면은 BOJ가 개입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미국 눈치를 많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요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렇죠.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게 170엔, 180엔 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운신해법이 이제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170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런 금리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환율이 치솟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일본의 끝없는 통화 팽창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도 일본은 계속 통화 팽창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재정 팽창 정책은 그보다 더 방만해. 통화 정책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화나 엔화 표시 자산이 마구 쏟아져 나오니까는 근본적으로 이 돈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엔화는 약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펀더멘탈조차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한마디로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자본소득으로 이거를 메꿔 갔는데 이제는 경상수지조차 지금 적자 페이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면 그거는 약해질 수뿐이 없어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부도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1980년대 일본은 정말 막강했어요. 그 잃어버린 30년의 그 개요를 한번 들여다보면 1980년대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이때는 미국이건 유럽이건 정말 일본에 대해서 바짝 경계를 하고 자기네들을 추월하려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당시 일본 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세계 50대 기업 중에서 지금 옆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미국이 긴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중국이 쫓아오는 거 이상으로 이러다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맡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 기업들이 얼만큼 대단했냐 하면 일본의 1위 기업인 NTT 이 통신사의 시가총액이 우리 한국 전체의 GDP보다도 더 컸어요. 이러던 일본이 무너지게 된 거는 사실은 자이테크라고 그래서 돈놀이에 함몰되면서 기업가 정신을 이때 많이 잃었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고 이 자이테크를 통해서 런던 여객시장에서 그 회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수익은 수익대로 환차익은 환차익대로 하는 어떤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기업가들이 거기 돈놀이에 신경 쓰면서 그때 일본 기업가 정신들이 크게 훼손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미국이 그 딴지를 건 게 1985년에 이제 플라자 협정입니다. 네. 즉 우리 미국이 너네 때문에 무역 적자를 크게 보는데 그거는 너희의 돈인 엔화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거다. 그러니 알아서 니네 그 엔화의 가치를 높여라 하고 앵고로 미는 통에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자 합의 이후에 계속 엔화가 강세로 치달으면서 보통 뭐 몇십 프로 강세가 돼도 힘들 텐데 이때는 뭐 200%씩 강세가 되니까 이 통에 사실은 일본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거죠. 그리고 반도체 협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심각한 위치에 다다랐냐 하면 미국의 덤핑 수출 같은 거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미국이 무조건 미국 반도체를 20%씩 사가도록 의무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 반도체가 완전히 다 와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개발을 해놔도 팔 데가 없어 반도체를. 무조건 미국 반도체를 20%는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그 개발에 다 손을 놓습니다. 사실 그 통에 우리 반도체가 이때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거를 겪으면서 1987년에 그 루브르 합의를 보게 되는데 루브르 합의가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환율 조정을 해봤더니 그게 미국의 무역 수지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환율만 올릴 게 아니라 니네들이 내수를 부양해서 미국 상품을 좀 많이 사가라 라고 확 찍어 누릅니다. 그때 일본이 내수를 부양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될 이런 통에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때 오히려 금리를 내린 거야. 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띄우기 시작하고 뭔가 정말 내수 부양을 해서 할 거 안 할 거를 일본이 하는 통에 그때서부터 일본이 버블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플라자 합의 공격에 뒤이어서 결정적인 거는 중국의 협공입니다. 네. 중국이 가만 보니까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자기가 주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국가적인 전략으로 이때 1달러 대 2,008 위안이었던 게 자그마치 8.2 위안으로 3배 이상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배 이상 하락했다는 건 중국의 인건비가 3배 이상 싸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300불 줬던 노동자들한테는 달러의 기준으로 보면 월 100불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제조업체들이 이때 중국으로 몰려들고 일본이 그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일본의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 제조업 자리가 비어버려. 네.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고급 기술인 부품 정밀 소재 혹은 자동차
이런 거 위에 그 이하의 제조업은 중국으로 뺏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경제도 미국으로 전부 좀 이전을 하면서 이런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적에는 인건비가 싼 나라로 뺏기는 거예요. 인건비가 싼 나라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략적으로 반도체나 이제 이거를 가져가려고 드는 거고, 뭐 그쪽도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예, 저는 그렇게.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기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들고 경기 자체도 무기력해지고 기업의 활동도 무기력해지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라의 활력이 확 꺼져. 네.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아베노믹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다시 활력을 집어넣어보자. 일본 경제에. 그 활력을 집어넣으려고 찾은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통화정책이에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디플레를 인플레이션으로 바꾸고 인플레이션으로 바꾸다 보면 국민들이 소비를 높일 거다. 그리고 기업들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거다라고 통화정책을 밀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재정정책 또한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서 재정으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기에 복합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